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처리약품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일러 쪽에는 수처리 약품 첨관제를 보일러 가동 시에 계속해서 같이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운전을 보통 하고 있고, 냉각탑 쪽에도 이제 별도의 그 냉각 수처리 약품을 이렇게 통 단위로 된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두 통씩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냉각탑 쪽에든지 자동 주입 장치, 그 약품 주입 장치를 통해서 이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공조 배관이나 난방 배관 쪽 이쪽에도 이제 별도로 약품을 좀 넣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다니다 보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어떤 약품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냉동기나 냉각탑 관리하는 그런 외주 업체가 있다 보면 이제 대부분 그 업체들이 알아서 잘 넣겠거니 생각을 해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그 기계설 위주관리자 분들이 잘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수처리 약품이 약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가 많다든지 또는 넣고는 있는데 그 적절한 약품이 아닌 것 같으면 계속해서 약품값만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 어떤 약품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양을 그럼 뭔 기준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반드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오히려 약품을 넣어서 장비가 망가지거나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디 이제 성능 점검을 나갔다가 그 약품 관련돼서 이제 좀 점검을 했던 사례인데 밀폐형 냉각탑이에요. 밀폐형 냉각탑이고 여기 이제 배견 방지 코일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밀폐형 그 냉각탑에 이제 그 냉각 코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밀폐형 냉각탑이었는데 요 그 배견 방지 코일이 지금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에서 그 밑에 그 밀폐형 냉각탑이 그렇죠. 밑에 이제 수조가 있고 그 수조에 있는 물을 위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뿌려서 밀폐형 냉각탑의 그 열교환 코일에 표면에 뿌려줘서 증발 잡열을 이용해서 이제 냉각 효과가 더 좀 향상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패턴인데 대부분이 요 이제 수조에 있는 부분에 녹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 코일 자체가 이제 동코일이죠. 지금 요 화면에서도 보면 하얗게 스케일이 표면에 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 스케일 방지제, 흔히 뭐 첨가제라 부르는 약품이 좀 들어가고 요 수제 미생물 이제 레졸라균이죠.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 제거제 두 가지 약품을 그 약품 자동 주입 장치 가지고 이제 넣고 있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농축되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서 드레인 시키거나 그 상수도를 좀 넣어서 이렇게 오버플로 시키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고요. 하여간 요 수제에 약품이 들어간 물을 순환 펌프로 위에서 이제 이렇게 뿌려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냉각탑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때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배경 방지 코일이 이렇게 이제 부식이 잔뜩 됐어요. 이 배경 방지 코일은 동관에다가 동튜브에다가 알루미늄 핀이 붙어 있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핀이 하얗게 다 부식이 되고 부풀고 해서 바람이 통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부풀어서 부식이 되다 보니까 냉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배경 방지 코일을 교체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수조 상태도 이제 약품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저렇게 이제 코일이 어, 그 냉각수 수처리제, 그 첨관제하고 그 미생물 제거제 이런 걸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식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의아해서 약품을 저희가 현장에서 좀 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노랗게 생긴 게 그 부식 스케일 방지제라고 해서 업체가
넣고 있는 약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투명한 것은 주로 이제 그 레졸라균이라든지 미생물 제거하기 위한 살균제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약품이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약품을 50% 정도 이제 희석을 좀 했어요. 조금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뭐 물론 이제 실제 들어갈 때 50%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 특성들이 어떤가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제 50%로 이렇게 희석을 해서 좀 진하게 해서 현장에서 그 알루미늄 핀인데 혹시 현장에서 알루미늄 핀을 방열핀을 뜯어왔고 그 동파방지 코일에 있는 방열핀을 뜯어왔고 그 우리 음식용 그 알루미늄 호일 있죠 이제 그거 하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이제 시료를 해서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50% 희석한 그 냉각수 수처리제하고 그 부식 방지 스케일 방지제하고 미생물 제거제 쪽에 현장에서 그 뜯어온 동파 방지 코일에 알루미늄 핀, 방열핀을 좀 넣고 다른 한쪽에는 그 같은 약품에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좀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넣자마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담궈 놓고 좀 보다가 이제 퇴근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와 보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의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그 부식 스케일 방지제가 있는 부분에는 아예 다 그 알루미늄 핀하고 알루미늄 호일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다 녹아 버려서 완전히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이제 녹아 버렸고 이쪽에 이제 미생물 제거제 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지금 그 냉각탑에서의 그 냉각 핀이 배경 방지 코에 그 핀이 부식되는 거는 이 그 부식 스케일 방지제 때문에 오히려 이 핀이 지금 그렇게 알루미늄 핀이 다 부식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그 이 약품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식 스케일 방지제가 도대체 어떤 약품인지 좀 자료를 이렇게 좀 받아 봐서 그 약품에 대한 그 자료를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서 MSD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주된 성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서 이제 주로 수산화나트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pH를 맞춰주거나 뭐 실리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주기 위한 약품인 것 같아요. 요 밑에 요 두 가지 제품들은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좀 pH도 맞춰주고 pH 농도를 좀 맞춰주고 실리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는 주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수산화나트륨이고 여기 이제 소금도 약한 양의 이제 소금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수산화나트륨이 그 보일러 쪽에서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강한 알칼리성이죠. 보일러가 이제 부식이 좀 안 되려고 하면 pH가 알칼리성으로 그 보일러 관수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수산화나트륨이 이제 좀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pH가 좀 염기성 쪽으로 갔을 것 같고 이제 그게 농축이 되고 이러면서 이 알루미늄 핀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루미늄은 염기성에서의 그 부식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성분에 접촉이 되면 급격한 부식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약품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반응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고 우리 이제 뭐 어디 또 요 약품의 모델본을 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작용 기제가 좀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주된 이 약품 그 제품의 용도가 아까 이제 밀폐형 냉각탑의 그 동 튜브 열교한 튜브가 이제 동 튜브잖아요. 동관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이제 첨관제잖아요. 그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그 동관 표면에 달라붙은 다른 금속 물질들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 표면이 깨끗하게 유지될 거잖아요. 그래서 동 표면에 부착되는 이제 스켈 성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금속 성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짝 녹여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씻어내야만
동표면이 깨끗한 원래 그 동 색깔 그대로 이제 표면이 유지가 돼서 열교환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용 기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는 약품을 이제 쓰긴 썼는데 약품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품의 양도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밀폐형 냉각탑이면 사실 그 물이 순환되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냉각수 수조에 있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이제 개방형 냉각탑 기준으로 그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판단해서 주입량이 좀 과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일단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당 발주처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줬고 저런 경우는 일단 업체 불러서 이 약품이 적절한지 양을 얼만큼 넣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당장 일단 약품을 바꿔야 되겠죠. 다른 약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도 저희가 현장 가면 뭐 어느 현장이든 대부분 다 첨간제를 열심히 넣고 있는데 가서 이제 물어보면 뭐 첨간제 약품 주입 장치 뭐 떡떡떡떡 거리면서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들 약품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품이 어떤 약품이냐고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 물어보면 또 잘 모르시죠. 약품 양이 지금 많게 들어가는 건지 적게 들어가는 건지 또는 그 약품의 양을 뭘 가지고 좀 조절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변은 보일러 업체가 설정해 놓은 대로 계속 쓰고 있다. 대부분의 그 답변들이 그렇게 늘 나오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약품이 뭐 업체 말로는 뭐 방청도 하고 스케일도 방지를 하고 뭐 실리카도 제거하고 탈산소 기능도 있고 뭐 pH도 맞춰주고 뭐 아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해서 이제 납품을 다들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이제 보면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보일러 메이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약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여기도 지금 보면 용도가 pH 조절, 부식 및 스케일 억제, 용존산소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 이제 원재료명에도 보면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넣고 약품 주입 장치 옆에 이제 잔뜩 쌓아놓고 열심히 이제 넣고 계시는데 여기도 물론 잘 넣고는 계시지만 이 약품의 양이 이제 항상 중요하잖아요. 많이 들어가면 과연 괜찮을 것인지 또는 적게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론 당연히 적게 들어가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없겠죠. 많이 들어가면 괜찮은 건지 좀 전에 그 냉각탑처럼 거꾸로 오히려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럼 그거를 내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적게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밑에 잔뜩 이렇게 이제 산더미처럼 저기까지 잔뜩 쌓아놓고 열심히 보일러 첨관제를 넣고 계시고 이 첨관제를 넣으면 다 보일러 부식이라든지 관련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현장이었고요. 첨관제 용도를 그 양을 그 내용물을 보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방청 계열의 방청제의 일종인 인산염을 3%로 희석해 놓은 그냥 약품일 뿐이에요. 뭐 탈산소제라든지 pH 조절제라든지 뭐 분산제라든지 뭐 다른 어떤 큰 복합 첨가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인산염만 달랑 3% 들어가 있는 희석액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것도 이제 스케일 방지 기능은 하죠. 인산염 계열의 그 약품이 보일러나 이런 그 장비들 쪽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방청제인데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도 성분들을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 약품이죠. 어쨌든 뭐 첨가제가 아닌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거 넣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는 넣고 계시지만 실제 기능은 이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걸 제거해서 하는 스케일 방지 기능 정도만 된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약품이죠. 뭐 아마 가격을 좀 낮게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이 종종 많이 발생이 돼요. 이 첨가제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메이커에서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품이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졌고 각각의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메이커들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보면 자료들이 있어요. 이 부스타 보일러 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자료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같이 보시면 수중에는 칼슘, 마그네슘, 실리카 같이 이제 대표적인 스케일 성분들이죠. 이게 이제 관격의 수관이라든지 이런 보일러 그 열 전열면에 달라붙어서 이제 스케일을 만드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그거 말고도 탄산가스나 염화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스케일이라든지 부식을 일으키는 산소나 탄산가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식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물질들이 이제 용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수처리를 해서 이제 양호하게 해서 쓰는 게 보일러의 열교환 효율도 높이고 계속 유지하고 수명도 길게 가져가는 그런 핵심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일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 기능, 경도 성분하고 실리카 성분들 이런 것들이 그 관벽에 달라붙어서 전열면에 달라붙어서 스케일화돼서 열교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능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약품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대열보일러에 있는 자료도 한번 볼게요. 물속에 용전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런 그 양이온들이 있고 중탄산, 황산, 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실리카라든지 떠다니는 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 제거가 돼야만 이제 스케일이나 부식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첨가제를 주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케일이 일단 달라붙으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 효율이 떨어지면서 열교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열면의 그 온도가 가열이 돼서 과열이 돼서 너무 높게 올라갔다가 또 식으면 또 온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열화가 되죠. 그래서 어떤 부식이라든지 열화에 의한 부식이라든지 수간의 파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오기도 하고요. 뭐 캐리오바 같은 거에 의해서도 물속에 이제 현탑되어 있는 불순물이라든지 수분 이런 부분들이 증기와 함께 증기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증기의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장애도 이제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수질관리 대책으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을 1차적으로 제거하는 게 경수연화 장치죠. 연수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잡아주긴 하지만 여기서 미처 이제 다 잡히지 않은 연수기가 뭐 완벽하게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2차적으로 잡아주는 그 부분이 이제 첨관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경수연화 장치로는 실리카는 잘 제거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리카는 또 별도로 이제 첨관제 약품 속에서 실리카와 반응해서 실리카를 별도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약품이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원용수라든지 지하수 이런 거 쓰는 경우에는 이제 또 그 관련된 필터링 장치나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죠. 그 보일러 부식과 관련해서 pH에 의한 부식, pH가 적정하지 않으면 부식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일러에서는 약 pH 11에서 11.8 정도 이 정도 사이가 부식이 가장 적게 발생된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pH를 맞추기 위한 약품이 또 첨가제에 같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용존산소는 그 쇠가 녹쓰는 과정이 산화잖아요, 산화. 그래서 산소와 화학 반응하는 게 이제 부식이다 보니까 그 보일러 관수 안에 그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이 적어지면 이제 부식이 생기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용존 산소를 줄이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줄이는 1차적인 기능을 하는 게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급수 예열기가 이제 이런 역할을 1차적으로 좀 하고요. 2차적으로는 그 급수 예열기라든지 탈기기 이런 데서 다 잡히지 않은 그런 용존 산소는 이제 첨관제 안에 그 탈산소제가 같이 들어가서 수중에 남아있는 산소를 제거하는 2차적인 그런 작용들을
첨가제에서 해야 되고요. 뭐 염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부식의 방지 대책이 이제 그 첨가제의 그 주 성분들이에요. pH를 맞추는 pH 농도를 맞추는 그런 작품이 좀 들어가고 영전산소를 제거하는 탈산소제가 이제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염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약품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약품들이 첨가제가 들어가면 뭐 실리카라든지 칼슘, 마그네슘 뭐 어떤 것들과 이제 염화물 이런 것들과 반응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수중에 이렇게 그 녹아 있겠죠. 그 스케일 성분이 그 전열면에 붙어서 스케일화 되지 않게 그거를 다른 첨가제 약품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일러 동체 안에 이제 이렇게 떠다니고 농축이 되다 보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고 안에가 이제 혼탁해지고 캐리오버가 생기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물질들이 첨가제 작용에 의해서 보일러 동체 안에 떠다니는 그런 그 2차적인 그 반응 화합물, 결과물들이 많이 떠다니게 되면 혼탁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블로우를 시켜서 밖으로 이제 버려서 빼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그 데일볼러에 있는 그 첨가제의 이제 MSDS 자료를 보면 그 데일볼러에서 아까 이제 봤던 그 첨가제 주요 약품들 성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승소다인 경우에는 실리카를 제거하고 그 pH를 알칼리 쪽으로 11 이상 되도록 맞춰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고 3인산소다 마찬가지로 이제 pH 조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온도가 농도가 조금 진한 경우에는 이제 실리카랑 반응을 해서 또 실리카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들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헥사메 메타인산 나트륨, 인산염 계열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칼슘, 마그네슘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그 방청제 역할이죠. 칼슘, 마그네슘이랑 반응하는 제품이고 성분이고 아황산 나트륨이 이제 용전산소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분산제나 계면활성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반응을 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실리카 뭐 이런 것들이랑 반응을 하면 그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이제 그것들 붙잡고 그 안에 이제 잘 떠다녀야 되겠죠. 그게 전열면에 붙어버리면 뭐 소용없잖아요. 떠다니다가 그래서 그것들이 전열면에 붙어 있지 않고 잘 떠다니도록 이런 계면활성제하고 이제 분산제가 그것들을 이제 알갱이화 시켜서 좀 무거워지면 이제 밑에 바닥에 가라앉으면 하부부로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을 하고 상부에 이렇게 계속 떠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전기전도도 측정을 해서 그 전기전도도가 올라가면 이제 상부부로 통해서 이제 밖으로 버려서 물의 수질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에다가 타서 이제 액상화 시켜서 약품 주입 장치로 지금 저희가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KS 보면 보일러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보일러 급수에 대한 그 수질도 나와 있고요. 급수에 대한 수질이 이제 경수연화 장치 거치고 난 그 수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도라든지 용존 산소 이런 거는 뭐 이제 가급적인 낮게 유지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보일러 동체에 있는 그 보일러 관수 그 관수에 대해서 pH가 이제 아까 봤듯이 11에서 11.8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일러 사용 압력에 따라 조금씩 뭐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 그 산소 비량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칼슘 계열이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 그 다음에 그 염화물의 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인산염 아까 이제 그 약품 성분 중에 인산염 계열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아황산이온, 히드라진도 이제 탈산소제 계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탈산소제라든지 방청제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의 농도도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노통 연관식 보일러고 수관식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 그 기준들이 좀 나와 있는데 노통 연관 보일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관식 보일러들은
수질 기준이 조금 엄격하죠. 그래서 수치들이 조금 낮게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첨가제 약품을 넣는 거를 어쨌든 뭐 열심히 넣는 건 좋은데, 그럼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메이커에 물어봐도 이렇게 딱히 딱 풀어지게 뭐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건 없는데, 물론 이제 첨가제 약품 주입량에 대한 공식들이 있죠. 그래서 보일러 가동 시간하고, 뭐 보일러 안에 있는 수질, 그냥 흡수 수질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또는 이제 그 약품의 그뭐몇 ppm이면 뭐 몇 ppm 적정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의 그 가동 시간에 이제 보일러 보급 수량 이렇게 해서 약품 주입량을 산출하는 그런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지금 이쪽 보일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수량계가 있죠. 이쪽 응축수 탱크 쪽에서 급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보일러로 들어가는 라인 쪽에 이제 급수 수량계가 있고요. 이 급수 수량계가 이제 이 증기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증기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일러 들어가는 부분에 약품 주입 장치가 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요 보일러가 가동되는 요 수량에 맞춰서 그 약품을 넣다 보면 좀 과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를 들어 보일러가 맨 처음에 가동될 때 안에 물을 채워놓겠죠. 그럼 깨끗한 물을 이제 채워놓으면 그 물의 적당한 농도만큼 이제 그 약품을 이제 주입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기 보일러가 가동돼서 스팀이 나가면 뭐 원칙적으로는 스팀만 나간다고 하죠. 약품은 안에 그대로 있고, 약품은 또 안에서 이제 뭔가 그런 스켈 성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과 이제 반응을 하면서 뭐 이제 소진은 좀 되어 가겠지만, 어쨌든 보일러업체는 이제 약품은 안 나간다, 여기는 이제 순수한 증기만 나간다고 뭐 하긴 하지만 일부 조금 소진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이쪽으로. 실제 이제 쓰다 보면 뭐 식품이라든지 병원 이런 쪽에서는 약품이 이쪽 증기랑 섞여서 증기 사용처 쪽에서 이제 이렇게 뭐 얼룩을 만든다든지 다른 어떤 성분들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약품을 아예 안 쓰는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약간의 이제 소진은 되고 반응되는 만큼 좀 죽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양은 처음에 이제 물을 채우면서 이제 넣어놓으면 사실 그 약품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디 도망가지 않으면 안에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부터 들어가는 약품의 양은 요 수량계 가지고 하게 되면, 요 수량계는 어쨌든 요 응축수가 이렇게 갔다가 증기 사용처에서 갔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이제 응축수 탱크로 와서 돌아가는 물이잖아요. 일부 약품이 또 섞여서 이렇게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스팀으로 돼서 응축수로 오는 응축수들은 기본적으로 수처리가 된 거잖아요. 벌써 약품에 의해서 이 속에 있던 뭐 실리카나,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잡혔거나 또는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이제 증기만 날아갔다가 온 순수죠. 증류수다 보니까 이것들은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 약품 처리할 필요가 없는 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는 응축수까지 되어 있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약품을 주입하면 당연히 좀 과하지 않을까. 제 생각엔 이쪽 연수기 쪽에 들어가는 쪽에 계량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약품이 필요한 거는 약품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연수기 통해서 들어가는 보충수잖아요. 이 부분이 약품이 이만큼이 필요한 거지, 벌써 약품 처리가 돼서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그 부분들은 사실상 약품을 과하게 넣을 필요가 없는 거라서, 보일러 쪽에서 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좀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쪽 원수 들어오는, 급수 들어오는, 시상수도 들어오는 쪽에 계량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서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쪽 증기를 사용할 때 이 응축수 해수율이 얼만큼 될지를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요 계량기가 없으면. 예를 들어 증기 보일러가 이제 10톤짜리 보일러가 10톤의 증기가 나갔는데, 그 증기 사용처에서 쓰고 나서 10톤 중에
5톤이 되돌아오고 나머지 5톤이 보충수, 급수가 새로 연수기 통해서 보충이 돼서 5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나간 증기 10톤 중에 거의 뭐 대부분 90%가 환수가 돼서 9톤이 다시 회수가 돼서 순환이 되고 1톤의 급수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1톤에 해당되는 약품만 넣으면 되겠죠. 수처리가 필요한 약품은 이제 이 부분이니까. 9톤에 있는 물은 완전히 뭐 증발했다 다시 돌아온 증류수이기 때문에 약품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이제 같은 현장이라도 예를 들어 겨울에는 공조기에 가습기를 쓰면 그 가습되는 양이 대부분 보면 그 장비 이제 부하개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30-40%에 육박해요. 그 보일러 전체 용량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꽤 많은데, 가습을 적극적으로 하면 30-40%는 다 소진돼 버리고 50-60%만 되돌아오는 거니까 30-40%의 물이 새로 계속해서 이제 보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만큼 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름에는 가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이제 급탕 탱크만 쓴다. 그럼 급탕 탱크에 있는 물은 거의 100% 응축수라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응축수 해수율이 90% 이상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 안에 이제 그 증기를 소진시키는 응축수가 회수되지 않는 장치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고 그 가동률이 계절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급수 보충되는 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 부분 한 시설에서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원수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급수기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원수 들어오는 양을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거기 맞춰서 약품 주입량을 조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약품이 많이 들어갔느냐 어떠냐 이런 부분들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주기 쪽 수질 검사를 이제 뭐 보일러 업체나 약품 납품하는 업체한테 해서 아까 이제 그 검사 항목 중에 보면 인산염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약품이 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긴 하겠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보일러 관수에 이제 pH 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계측기도 비싸지 않고 뭐 하다못해 이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걸로 해도 충분히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전기 전도도 체크하는 정도라서 뭐 보일러 본체에 이제 전기 전도도 센서가 있으면 뭐 그거 보면 조금 이제 알겠지만 뭐 전기 전도도 자체도 약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판단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죠. 그거 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좀 나름대로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일단 어떤 약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기 보일러 들어가는 약품이 어떤 건지, 어떤 작용을 하는 것들인지, 그게 이제 마땅치 않다면 약품을 바꿔야 되든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양을 어떻게 세팅해 놨는지, 얼마큼 들어가고 있는지, 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해 봐야 되고요. 뭐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 원수 들어오는 쪽에 경소연화 장치 쪽 통해서 들어오는 급수 쪽에 유량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냉각탑도 마찬가지인데요. 냉각탑도 이제 KS 기준이 있어요. KS에 보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알루미늄, 실리카, 뭐 철, 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 그 다음에 pH, 여기 pH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백연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거의 이제 중성 정도 수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일러랑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전도도는 이제 탁한 정도나 농축 정도를 이제 보는 지표고, 염화물이라든지, 아까 이제 이런 황산 계열이나 칼슘 계열, 이런 거 이제 부식을 일으키는 거하고 염화물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스케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교환을 관백에 달라붙거나 냉동기에 그 증발기 코일 쪽에 이제 달라붙어서 열교환을 방해하고 스케일을 만드는 성분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식도 이제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냉각수도 이제 저렇게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좀 하면 좋은데 냉각수는 보일러처럼 그렇게 수질 검사하는 경우도 사실은 거의 많지 않죠. 아주 뭐 공공기관이나 예산이 좀 풍족한
뭐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면 이렇게 이제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죠. 뭐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품을 쓰면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약품을 쓰니까 이런 그 충진제에 달라붙는 게 갑자기 하얗게 이렇게 막 스케일같이 뭐 많이 달라붙더라. 여기도 보면 밑에 이제 뭐 하얗게 이렇게 막 모래처럼 잔뜩 깔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겠죠. 칼슘, 마그네슘, 실리카 이런 부분들이 저런 약품들하고 작용을 하고, 그게 관벽이나 이런 데 안 달라붙었으니 결국은 떠다니겠죠. 물속에 그게 이제 반응된 결과물들이 떠다니던 것들이 이쪽 냉각탑에 의해서 이제 개방형 냉각탑인 경우 충진제 타고 떨어지면서 이 표면에서 이제 달라붙으면서 이제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다 보니 이 표면에 이제 그런 그 석출물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이렇게 그 충진제에 달라붙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진동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세척해도 좀 잘 안 되죠. 그 고압 세척기 가지고 싸봤자 이 앞에 부분만 그랬고 너무 세게 쓰면 이제 또 충진제가 깨지기 때문에 조금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충진제도 이제 경화가 돼서 잘 청소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한 10년, 15년 쓰면 충진제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조금 표준화된 보일러처럼 그나마 좀 뭐가 있으면 좋은데 경험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냉각탑 쪽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약품을 썼더니 오히려 이렇게 충진제에 그냥 꽉 그 달라붙어서 하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약품을 썼더니 오히려 거품이 더 나더라. 약품을 안 쓰니까 안 생기는데 그 블로우만 잘 해줘도 냉각탑 수청소만 잘 해줘도 안 났던 것이 약품을 넣으면 갑자기 저렇게 생긴다. 그럼 또 업체에서는 그 약품이 이제 작용을 잘해서 미생물들을 죽였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거품화돼서 이렇게 좀 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 생각엔 이런 약품에 의한 이런 그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스케일 성분이나 실리카 이런 것들, 먼지 뭐 이런 것들이 관벽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도 분명히 이제 분산제나 어떤 계면활성 이런 것처럼 그거가 잘 떠다니게 하는 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공기 방울들하고 만나면서 또 거품화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렇게 냉각탑 스트레나에 잔뜩 걸리죠. 이거는 이제 뭐 심지어 이제 녹조가 생기면 또 녹조 그런 것들이 냉각탑 스트레나 이렇게 걸려서 물 흐름을 이런 경우에 뭐 물 흐름이 현저히 아주 줄어들겠죠. 여기서 이제 걸리면 다행인데 안 걸리면 이제 이게 냉각 기계실에 있는 냉각수 수납 펌프까지 와요. 이게 실제 저희가 성능 점검할 때 그 냉동기 쪽에 이제 고압 알람이 자꾸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던 현장이라서 좀 봐달라고 주의 깊게 봐달라고 해서 이제 일단 냉각수 유량을 좀 재보니까 유량이 40%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적게 나와서 그 시설팀한테 이제 냉각수 수납 펌프 그 스테나 확인을 일단 먼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뜯었던 건데 뭐 위에서 이제 흙먼지 같은 것도 일단 확 쏟아져 나오고 요즘 필터 보면 허연 게 위에서 냉각탑에서 그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던 그런 스케일 성분들이에요. 충진제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것들이 떨어져서 이제 이쪽 냉각수 수납 펌프까지 온 거고요. 이 하얀 부분이 그런 거로 다 막혀 있는 거고 요 검은 부분이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제 물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거의 뭐 7, 80% 가까이가 막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유량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한참 빼냈는데 어쨌든 저게 이제 냉각탑 스테레나나 이 냉각수 수납펌프 스테레나에 걸리면 물 흐름 자체를 이제 현재 좀 방해를 하고 그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약품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 당연히 이제 약품이 반응을 하니까 이런 것들의 그 약품의 그 결과물로 나왔겠죠. 제가 볼 때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품이랑의 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냉각탑에서 그러면 그 냉각수 수처리제 양을 뭘 기준으로 좀 놓아야 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업체에서 뭐 100RT당 이거 일주일에 한 통씩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용량에 맞춰서 뭐 일주일에 2통, 3통 뭐 이렇게 이제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어, 그 보통 이제 냉동기 용량, 냉각탑의 용량에 맞춰서 이제 그 수처리 약품을 넣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냉각탑에서 그 순환되는 유량을 좀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 500RT 냉동기라고 했을 때, 그 냉각탑의 용량은 보통 이제 냉동기의 용량의 125% 정도 되는 이제 냉각탑들을 보통 설치를 해요. 그래서 500W 냉동기에다가 3024 kcal/h 열자 빠졌네요. 곱해주고 거기 120% 하면 냉각탑의 용량은 그 189만 kcal/h 정도 되는 이제 냉각탑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냉각탑에서 이제 입출구 온도를 그 델타 T를 5도로 뭐 32도, 37도 보통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5도를 하면 이게 이제 378톤 시간당 378톤, 이게 이제 냉각수 순환 펌프의 순환량이에요. 냉각수 순환량이고, 이 냉각탑에서 이 냉각수가 순환을 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산 증발량이 있어요. 비산량은 여기 이제 그 떨어지는 물들이 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딸려서 날아가는 양, 이게 이제 비산량이 되고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여기 또 통과하는 바람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딸려 올라가는 그런 양이 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냉각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충진재를 타고 떨어지는 과정에 바람이 그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자연 증발하는 양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 증발하는 양이 보통 뭐 0.8에서 1% 정도 그 정도 된다고 그 알려져 있고, 비산량이 예전에는 보통 한 1% 정도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냉각탑에서는 보통 이제 냉각수 수량의 2% 정도가 비산 증발돼서 계속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 그래서 그만큼 계속 이제 새로운 급소 보충이 돼야 되겠죠. 요즘은 이 양이 조금 많이 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산량을 좀 업체들이 많이 좀 줄여서 요즘 이제 비산량보다는 이제 증발량이 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 정도 최소 그 정도는 냉각수가 그 순환하는 과정에 냉각탑에서 대기 중으로 이제 없어지는,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양인데, 그래서 500RT 냉동기를 가동하게 되면 냉각수 순환량 378톤 시간당 요거 1% 정도 되면 시간당 약 3.8톤 정도가 이제 계속해서 급수가 새로 보충이 돼야 되고요. 가동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이제 30톤 정도의 물이 500RT 냉동기에 한 대 가동되면서 이제 계속 보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수 보충량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저는 500RT 냉동기 2대 있으면 그럼 60톤이고, 뭐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냉동기 용량이 1000RT짜리 뭐 이런 것들이 몇 대씩 있는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냉각탑 쪽에 보충되는 보급수 양만 하루에 몇백 톤씩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기고요. 그래서 이 냉각탑 쪽에 냉각수 그 수처리 약품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냉방 시작할 때 냉각수 배관에 이제 물을 채우겠죠. 그 채울 때 뭐 예를 들어 100톤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톤에 해당되는 양만큼은 일단 먼저 그때는 이제 같이 넣겠죠. 약품을 넣어서 냉각수 약품을 넣어서 수처리 약품이 이제 100톤에 해당되는 만큼 들어갔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냉각탑이 가동되면서 약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요 급수겠죠. 약품이 섞여지 않았던 급수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품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급수가 들어가는 양이 계절에 따라서도 좀 많이 바뀌어요. 여름에는 밖에 대기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되는 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또 비 오는 날, 장마철 이럴 때는
증발은 또 거의 안 되겠죠. 또 환절기에 뭐 봄이나 가을보다는 여름에가 또 많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 그 비산 증발량은 그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또 냉각수의 운전 온도 뭐 환절기에는 냉각수 온도가 뭐 28도에서 돌아가는데 한여름에는 뭐 35도 뭐 37도 육박해서 막 돌아가니까 뭐 그때하고 또 이 양들이 현저하게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습도 문제도 많이 그 차이가 나고 계절에 따라서 큰 차이가 뭐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니까 결국 계절에 따라서도 사실은 들어가는 약품의 양을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냉동기 RT당 뭐 한 통씩 뭐 일주일에 두세요. 이렇게 해갖고 뭐 몇 통씩 넣고, 그럴 일은 아니다. 뭐 그렇게 약품대로 넣고, 그 약품이 반응을 해서 스케일은 스케일대로 충진제에 하얗게 달라붙어 있고, 그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수조는, 계속해서 또 뭐 불호를 해줘야 되고, 약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농축이 되는 거죠. 농축이 되니까 불호가 필요한 거고, 뭐 물론 이제 안에 흙먼지라든지 또 충진제에 붙어있던 그런 스케일 성분들 결과물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깔리는 거는 주기적으로 어쨌든 뭐 그거는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청소를 안 해주면 결국 냉각탑 스테레나나 밑에 있는 냉각수 순환펌프 스테레나 걸리기 때문에 냉각수 유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또 그런 스테레나 청소라든지 이런 수조의 청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줘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약품의 양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도 이제 계량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냉각탑에 보충수 라인 연결된 그 수배관 쪽에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이 보충되는 양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몇 ppm이면 몇 ppm 그 해당되는 양만큼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급수 들어가는 양만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보일러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뭐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자동화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또 냉각탑 쪽에는 뭐 그런 자동화 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 수동으로 약품을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단위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쪽 게가 생각보다 좀 붕 떠서 약품은 약품대로 넣고 거품은 거품대로 생기고 스케일은 약품을 넣었더니 거꾸로 또 뭐 충진제 하얗게 달라붙어 있고 충진대로 또 청소하거나 교체를 해줘야 되고 냉동기 증발기 코일은 또 1년에 한 번씩 또 세관 작업은 세관 작업대로 해주고 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좀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냉각수 수처리제에 들어가는 약품의 성분이 어떤 성분이고 어떤 작용을 하고 그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그 양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기준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하여간 어쨌든 보일러나 이런 냉각탑 쪽에 수처리 약품을 열심히 넣으시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긴 하는데 열심히 넣는다고 해서 등산은 아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알고서 놔야지 업체가 다 뭐 세팅한 대로 뭐 약품 납품하는 업체가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이제 돈은 돈대로 주면서 결국은 아까 봤듯이 뭐 그렇게 부식은 부식대로 거꾸로 생기고 이런 그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설 관리자분들이 한번 본인이 그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능 점검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 중에 하나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